3년 전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. 정부가 국내 법원에 북한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.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계속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님과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, 그러니까 피고가 북한이 되는 건데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요? 네,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과거에 보면은 네. 민간이라든지 또는 단체가 그 북한 또는 그 북한 지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한 사례가 있지만, 네.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,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,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. 그런데 통일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건 또 아니라고 밝혔거든요. 어떤 설명일까요? 그래서 이제 이 그 남북 관계가 네. 그 규정한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그 헌법 체계와 또 그리고 이 남북 간의 합의서에 대해서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우리 그 헌법 체계에서는 그 북한 이것도 우리가 부속 도시로서 다 우리 영토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나 이제 이 92년도 남북 합의한 그 합의서에 보면은 남북 간은 그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되어 있다고요.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고 네. 우리가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제법자는 각각 다른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러나 또 분단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것들은 특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보면 정부가 북한의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3년 전 일 때문 아니겠습니까? 이제 내일이 딱 3년 되는 날인데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시점을 어제로 잡은 거죠?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네. 뭔가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. 다시 말해서 이 파괴 국가 북한, 법치 국가 남한 이런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상당히 문제 있는 집단이고 우리는 정상 국가다. 막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, 또 혹시나 차후에 뭐 이 진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재개되고 그소에서 개성공단 금강산이 재개됐을 경우에 네. 혹시 또 이 북한이 이러한 이 연락사무소 같은 이런 파괴 있을 때 이것을 막아보겠다는 막 그러한 미래의 관점에서도 나름대로 던지는 메시지 있겠지만, 네.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실효성은 떨어지는 부분이다. 그리고 또 특히 정부가 뭐 이 국가 재산 보호라든지 국가 채권 보존 뭐 이런 책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.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실효성 좀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읽은 기사 중에 개성공단 무단 사용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. 이어질까요? 개성공단으로도. 뭐 법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네. 아마 북한의 압박 차원에서 지금 이제 개성공단에 있는 그 차량뿐만 아니고 네. 여러 가지 그 공장들 또 그리고 거기서 있는 생산 설비라든지 그 제품들 원자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검토는 할 수 있겠죠. 네. 그러나 이 또한 그 소송과 같이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난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결론을 내셔가지고 그 금액 부분을 질문드리는 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배상 규모가 447억 원이거든요.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결과일까요? 그것도 그 윤석열 정부식의 계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마 뭐 국가 재산, 국채 보존 차원에서 네. 지금 이제 개성공단에 있었던 이 우리 측의 연락사무소 청사 이것이 한 102억 5천만 이렇게 돼 있죠. 네. 그다음 이제 종합 이 지원센터 이것이 이제 344억 5천만 이럴 때 도합 447억 정도 이렇게 이 국가 채권 보존 차원에서 네.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아까 실효성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승소한다고 해도 북한에 이런 돈을 요구할 수 없는 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거죠, 현실적으로. 그렇습니다.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네. 뭐 채권이란 동산이라는 부동산 이걸 하려면은 네.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이 있어야 되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정부가 뭐 소유는 아니지만 네. 나름대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북한의 동산 부동산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지금은 이제 뭐 이 법적으로 규정된
우리가 감유하고 있는 북한의 채권, 뭐 동사부동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혹자들은 뭐 경문연에서 일부 조그만 돈이 있다는데 그것도 뭐 이 북한에 뭐 보내기 위한 돈이지 이것이 북한이 소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법적 쟁점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, 계속 총장님이 윤석열 정부식 이렇게 표현하셨는데, 자 그럼 이번 소송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어떤 기조를 읽을 수 있는 한 대목이 되는 건가요? 이 윤석열 정부의 초창기에는 좀 뭐랄까 이 뭐 과거 정부의 그 남북 간의 합의서를 개성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. 네. 그러나 또 그 연장선에서 담대한 구상을 내놓으면서 정치 군사 문제와 이 인도주의 문제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네.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적대 관계의 최정점에 남북 정상이 서 있잖아요. 특히 윤석열 정부는 그 북한하고 대화 교류 협력보다도 압박에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이번에 법치국가라는 행식을 내셔 가지고 네.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북한에 대한 압박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북한에 대한 압박은 북한은 어떻습니까? 이번 우리 정부의 소송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?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. 북한의 반응이라는 것은 그 무시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맞대응 전략처럼 나올 수 있다. 네. 뭐 무시 전략 이미 다 잘 알리는 거고 이게 대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맞대응 전략이라는 것은 네. 그렇다면은 북측 또한 지금까지 개성공단 중단과 건강강간 중단이 돼 가지고 우리 측에게 손해배상 보상을 북한 법원에 이것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그렇다면 맞대응이 되겠죠. 그 이 너희 또한- 너희대로 우린 우리대로. 이 또한 따로따로 국밥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런 네. 효과성이 없다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까 개성공단 질문은 드렸고, 자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남북 연락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직접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지난 4월 초를 끝으로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이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인 건데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상당히 그 안타깝고 네. 상당히 그 연락 채널이라는 것은 남북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아니겠습니까? 특히 155마일의 이런 그 이 남북의 대치 상태, 네. 또 이 NLL 여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기에서 혹시 피로감에 누적된 네. 일선의 군인들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확산을 방지해야 되잖아요. 또 재발을 방지해야 되잖아요. 네. 이거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연락 채널이란 말입니다. 이런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그 소송 얘기할 때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원비어 사건,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랑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 원비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. 그 미국의 연방 법원이 원고 그 이 원비어 이제서 원고가 되고 네.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또 북한 정부 이것이 피고를 해가지고 했지요. 또 이 소송 금액이 약 한 5억 달러, 네. 우리 돈으로 한 5,900억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북한의 이런 그 이 돈을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도 감유되는 부분이 있어요. 뭐 이것이 이제 원비어 이런 가족들이 가는 그런 측면인데 아마 이거와 우리하고는 일단 뭐 북한 여기 대해서 그 이 피고를 북한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. 그러나 우리는 그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맹시하지 않았다는 측면. 그러나 그 이 미국 연방법원은 그 피고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맹시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총장님 나오셨으니까 북한 동향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. 잠깐 정리하면 지난달 31일에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. 이른 시일 안에 2차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은 추가 발사 얘기는 없고 또 IMO에 통보했던 시한도 11일 지났거든요. 북한 동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? 오늘이 6.15인데요. 네. 북한이 예고한 대로 그 오늘부터 한 3, 4일 정도 네. 당 전원회의를 개최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북한이 그 IMO에 대해서는 그 이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통보하지 않겠다 했지만
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, 특히 아시아 국가에 있어가지고 조정 국가인 일본에게는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. 근데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5일 내에 통보되어 있지만 네. 또 북한이 뭐 당일 2, 3일 또 통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2, 3일 내에 북한의 제2차 발사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급적 빨리 정찰 일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네. 아마 6월 중 기후 변수가 없다 하면은 네. 6월 중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. 네, 6월 중이라고 좀 보시던 근거가 있을까요? 논리가 있다면 어떤 뭐 예를 들면 동창리의 어떤 움직임이라던가. 뭐 방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일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계람의 요인이라는 것이 그 2단 추진체 엔진 계람이기 때문에 네. 이 엔진 계람이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이고 마지막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동창리 서해 발사장 보완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하게 돌아가는 걸 볼 때 아마 6월 중 발사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북한이 장마가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 기상 조건이 관건이지만 여러 가지 좀 움직임상 특히나 이제 엔진 결함은 보완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6월 중에라도 쏠 수 있다는. 그렇습니다. 네, 또 하나 분석이시다. 더 그 말을 추가한다 하면은 네.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상반기까지는 군사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하반기부터는 내부적으로 경제 방점 또 그리고 9월 항저 아시안 게임 참여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아마 그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정찰 위성 발사는 아마 6월 중에 끝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강대강 대치 속에 6.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았습니다. 뭐 연평해전 24주년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색을 좀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지렛대를 할 수 있다면 뭐 한중 관계도 좀 꼬여 있고 국제 사회로 좀 시선을 돌린다면 어떤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? 지금 이제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남북 간은 서로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적대 관계 정점에 양측의 최고 지도자가 우뚝 서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간,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간이 변하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다. 이러한 것을 항상 가지고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 게임에 있어 가지고 좀 우리가 지혜를 짜낸다면은 또 특히 만약에 어렵겠지만 중국을 그 중재자로 내셔 가지고 한다면은 아마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좋은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, 총장님.